서울의 밤은 수천 개의 불빛으로 반짝였지만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안에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호두나무로 만든 광택나는 식탁 위에는 최고급 은식기 2세트가 식어버린 음식 옆에 놓여 있었다. 촛불은 거의 다 타들어가 길고 하얀 촛농을 눈물처럼 흘리고 있었다. 안서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녀의 외로운 뒷모습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오늘은 그녀의 결혼 3주년 기념일이었지만 저녁 내내 기다렸던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벽시계가 밤 11시를 알렸고 똑딱거리는 소리는 이미 속부터 썩어 문드러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순간을 카운트다운하는 것처럼 들렸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기이할 정도로 텅 빈 감정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 무언가가 영원히 끝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그녀의 생각을 끊었고 차가운 공기와 낯선 향수 냄새가 함께 들어왔다. 박지훈이 돌아온 것이다. 그는 최고급 이탈리아산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옷깃은 살짝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식탁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서연이 몇 시간 동안 공들여 준비한 스테이크와 와인, 그리고 작은 기념일 케이크는 그의 시야에 들어오지도 않는 듯 했다. 그의 눈은 오직 소파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자신의 서류 가방에만 향해 있었다. 아직 안 자고 있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아내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귀찮은 사물을 향한 독백에 가까웠다. 서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는 값비싼 옷 대신 편안한 면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 많지 차분했다. 당신을 기다렸어요, 지훈 씨. 기념일이잖아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코웃음을 쳤다. 기념일, 그런 걸 챙길 여유가 있는 줄 알아. 당신처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나 그런 한가한 생각을 하는 거지.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지난 3년 동안 그녀는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명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재원이었지만 그녀는 지훈의 아내라는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경력을 포기했다. 그의 옷을 다리고 그의 식사를 챙기고 그의 부모님을 돌봤다. 그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은 단지 일방적인 착취에 불과했다. 지훈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로 거칠게 던졌다. 식어버린 음식 접시 하나가 밀려나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이게 뭐야? 서연이 물었지만 그녀는 이미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봉투의 매끄러운 질감과 차가운 무게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혼 서류야. 지훈이 잔인할 정도로 무심하게 말했다. 읽어보고 도장 찍어. 위자료는 충분히 넣어줬으니까 앞으로 내 인생에서 조용히 사라져줘.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열어 안에 서류를 꺼냈다. 하얀 종이 위에 인쇄된 검은 글자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춤을 췄다. 박지훈, 안서연, 이혼 합의서. 이유가 뭐죠?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다. 지훈은 마치 어리석은 질문을 들었다는 듯 그녀를 쳐다봤다. 이유, 당신 자신을 거울로 봐, 안서연. 당신은 내 수준에 맞지 않아. 난 이제 SJ그룹의 최연소 상무이사야. 내 곁에는 나에게 걸맞은 여자가 필요해.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에 아무런 사회적 배경도 없는 당신이 아니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그가 말하는 걸맞은 여자가 누구인지 그녀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SJ그룹 회장의 딸 오수진. 최근 경제 잡지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었다. 그때는 그저 사업 파트너일 것이라고 애써 자신을 위로했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오수진 씨 때문인가요? 그녀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자
지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는 놀란 것 같았다. 그가 알던 안서연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여자였으니까. 알고 있었나 뭐 상관없지. 그래, 수진 씨와 난 곧 약혼할 거야. 그게 우리 회사와 SJ그룹의 합병을 위해서도 내 개인적인 미래를 위해서도 최선의 선택이다. 당신 같은 여자는 내 야망의 걸림돌만 될 뿐이야. 그는 서랍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인주를 꺼내 서류 옆에 던졌다. 자, 이제 그만 끝내자. 더 이상 당신한테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서연은 말없이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위자료 항목에 적힌 금액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적지 않은 돈이었다. 아마도 그는 이 돈으로 자신의 배신과 모욕에 대한 죄책감을 씻어내고 그녀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돈 몇 푼에 자신의 인생에서 깨끗이 지워낼 수 있는 존재로 여겼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지우는 그 눈빛을 보고 순간적으로 움찔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내의 모습이었다. 마치 깊은 심해의 고요함처럼 그 아래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 알겠어요. 서연이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반응은 지훈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그녀가 울고 매달리고 애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위자료를 더 달라고 추하게 버틸지도 모른다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였다. 서연은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녀의 필체는 평소처럼 단정하고 힘이 있었다. 그리고는 인주를 묻혀 자신의 이름 옆에 선명하게 도장을 찍었다. 모든 행동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결단력 있었다. 지우는 그 모습에 오히려 당황했다. 그래, 잘 생각했어.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그는 횡설수설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 했다. 서연은 완성된 서류를 그에게 밀어주었다. 당신에게 줄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녀는 몸을 돌려 침실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족수에서 풀려난 사람처럼 가벼워 보였다. 지우는 거실에 홀로 남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몇 분 후 서연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나왔다. 그녀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올 때 가져왔던 바로 그 가방이었다. 3년 동안 이 집에서 사용했던 모든 물건들, 지훈이 사준 값비싼 옷과 보석들은 모두 그 자리에 남겨두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것만을 챙겼다. 현관문 앞에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지훈을 돌아보았다. 박지훈 씨,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여보나 당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당신은 오늘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한 거예요. 당신이 버린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될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저주나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사실을 예언하는 듯한 선언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애증의 그림자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경멸과 동정심만이 희미하게 어려 있었다. 지우는 실소를 터뜨렸다. 실수하 겨우 이혼당하는 주제에 무슨 큰 소리야. 내 걱정은 말고 당신 앞가림이나 잘해. 서연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자 3년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완전히 끝이 났다. 지우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어깨를 으쓱했다. 그는 서연의 마지막 말을 허세라고 치부했다. 이제 걸림돌은 사라졌다. 그의 앞에는 탄탄대로의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약혼녀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한편 펜트하우스를 나온 서연은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눈물이 나올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다. 대신
분노와 배신감이 그녀의 안에서 차갑게 타오르며 새로운 에너지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녀는 택시를 잡지 않았다. 대신 인적이 드문 곳으로 걸어가 휴대폰을 꺼냈다. 수많은 연락처 중에서 그녀는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번호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중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굳은 결심이 담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삼촌, 저 서연이에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이내 그 어떤 분노보다도 무서운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되돌아왔다. 이게 어디냐? 지금 당장 그리로 가마.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말했다. 통화를 끝낸 그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에 가려져 있던 달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마치 그녀의 진짜 모습이 세상에 드러날 것을 예고하는 것처럼. 박지훈, 당신은 몰랐을 것이다. 당신이 보잘것없다고 내팽개친 아내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5건물의 유일한 조카라는 사실을.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혹독할 것이다.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피닉스는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법이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안서연이 탄 검은색 세단은 서울의 밤거리를 유령처럼 미끄러져 나아갔다. 박지훈과의 초라한 종말을 고했던 그 펜트하우스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도시의 심장부에 우뚝 솟은 초고층 타워 앞에서 차가 멈췄다. The Grace, The Grace, 대한민국 상위 0.1%만이 거주하는 철저한 보안과 프라이버시로 유명한 곳이었다. 이곳의 펜트하우스 전체가 그녀의 첫째 삼촌 대한민국 금융계의 살아있는 전설인 권혁수 회장의 거처였다. 차가 멈추자마자 제복을 입은 도어맨이 달려와 정중하게 문을 열었다. 서연의 얼굴을 확인한 그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지만 이내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프로페셔널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돌아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존경심이 묻어 있었다. 이곳의 모든 직원들은 그녀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지난 3년간 그녀가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들은 그녀가 언제든 이곳, 그녀의 진짜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로비로 들어섰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거대한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빛은 마치 별가루 같았다. 그녀의 작은 여행, 가방 바퀴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유일한 소음으로 울려 퍼졌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소리 없이 도착했고 그녀를 꼭대기층으로 실어 날랐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이미 연락을 받은 듯한 집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가방을 자연스럽게 넘겨받으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서재의 거대한 원목. 문 앞에 서자 서연은 잠시 심호흡을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3년간의 연극은 완전히 끝나는 것이다. 서재 안통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 야경을 등지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맞춤 제작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는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눈매는 그가 살아온 치열한 세월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금융제국 KF인그룹의 총수 권혁수였다. 그는 서연을 보자마자 얼음장 같던 표정이 순간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의 눈빛이 걱정과 분노로 흔들렸다. 세워연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그는 서연의 초라한 행색 단출한 원피스와 작은 가방, 그리고 그녀의 텅 빈 눈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가 손에 꼭 쥐고 있는 이혼 서류 4번에 멈췄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에게 서류를 건넸다. 권혁수가 서류를 받아드는 순간 그의 손에서 종이가 바스러질 듯한 기세가 느껴졌다. 내용을 확인한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시퍼런 분노가 채웠다. 박지훈, 그 버러지 같은 놈이 감히. 그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서재 전체를 울렸다. 수조 원의 자금이 오가는 금융시장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던 그가 지금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화산처럼 들끓고 있었다. 내가 처음부터 반대하지 않았더냐. 근본도 없는 놈이라고, 네 곁에 있을 자격이 없는 놈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어. 그의 외침에는 조카에 대한 안타까움과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자책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서연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그녀를 자신의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한 사랑을 찾아 떠나겠다고 했을 때 그는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죽은 동생 부부의 사랑을 담고 싶어하는 조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순간 서재문이 거칠게 열리며 다른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나머지 4명의 거물들이었다. 형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서연이가 돌아왔다니. 가장 먼저 소리친 것은 건설업계의 제왕, 태웅건설의 한태웅 회장이었다. 그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로 당장이라도 박지훈의 회사를 불도저로 밀어버릴 기세였다. 그 뒤를 이어 국내 최대 IT 기업이자 미디어 그룹인 넥선의 최민준 회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들어섰다. 그는 이미 태블릿 PC로 무언가를 빠르게 검색하고 있었다. 박지훈 35세 M&A 전문가 현 이노파트너스 대표. SJ그룹 오수진과 약혼 예정, 흥미롭군. 그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법조계의 전설이자 대한민국 최대 로펌 광장의 대표인 윤성환 변호사는 말없이 상황을 살폈다. 그의 안경 너머 눈빛은 모든 것의 허점을 꿰뚫어 보는 듯 섬뜩할 정도로 예리했다. 마지막으로 엔터테인먼트와 명품 유통업계를 장악한 J월드의 김진우 회장이 들어왔다. 그는 화려한 외모와 달리 슬픔에 잠긴 눈으로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우리 아가씨,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삼촌들이 미안하다. 대한민국의 경제법률 문화기술을 손에 쥔 5남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바로 그들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랑하는 조카 안서연이었다. 서연의 과거가 그들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서연의 부모님은 재벌가의 아들이었던 아버지와 평범한 집안의 어머니 사이에 뜨거운 사랑으로 맺어졌다. 집안의 반대를 무릅쓴 그들의 사랑은 서연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부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후 서연은 5 삼촌들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자랐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부모님과 같은 진실한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안서연이라는 이름과 자신의 몸 외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 세상으로 나섰다. 박지훈은 그렇게 만난 남자였다. 그의 야망과 열정이 순수해 보였고 그의 가난이 오히려 진실되게 느껴졌다. 한태웅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 순수한 마음을 이따위로 갚아 당장 그놈 회사와 관련된 모든 건설 프로젝트를 중단시키겠어. 단 한 삽도 뜨지 못하게 만들고 빚더미에 앉혀주마. 최민준이 차갑게 말을 이었다. 언론을 이용하면 더 간단합니다. 박지훈의 과거 비리 탈세 혐의 사생활까지 낱낱이 파헤쳐서 대한민국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모든 포털의 메인 뉴스를 그의 스캔들로 장식해주죠. 윤성환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법적으로도 방법은 많다. 그가 진행했던 모든 계약을 검토해서 사소한 흠이라도 찾아내면 소송 지옥에 빠뜨릴 수 있지. 아마 평생을 법정에서 보내게 될 게다. 권혁수는 이미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박지훈과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를 중단시켜 대출금은 즉시 회수하고 모든 투자를 철회해 내일 아침까지 그놈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그들의 분노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 강력했다. 당장이라도 박지훈이라는 남자는 지도 위에서 지워져 버릴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서연이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삼촌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호했다. 5 남자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렇게 간단하게 끝내지 마세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상처 입은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차가운 분노와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이는 전략가의 눈빛이었다. 그렇게 한 번에 무너뜨리면 그는 자기가 왜 망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저 운이 없었다고 거대한 세력에게 억울하게 당했다고 생각하겠죠.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울의 야경이 보이는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저는 박지훈이라는 남자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스스로의 손으로 무너뜨리게 만들고 싶어요.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야망, 그가 목숨처럼 여기는 성공, 그가 나를 버리고 선택한 그 모든 것들이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게 해줄 거예요. 그녀가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마저 감돌고 있었다. 그가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거예요. 그의 희망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빼앗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무릎 꿇고 애원하게 될 때 그가 버린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가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 절감하게 만들 거예요. 이것은 삼촌들의 복수가 아니에요. 이건 제 복수여야만 해요. 5 삼촌들은 조카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이 알던 순수하고 여린 소녀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자리에는 상처를 통해 더욱 강해진 차가운 심장을 가진 여왕이 서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조카에 대한 안쓰러움 대신 경외감과 자부심이 서리기 시작했다. 권혁수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분노 대신 차가운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말해라.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느냐? 우리 5명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이제부터 너의 군대이자 너의 무기다. 서연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그녀는 최민준을 향해 말했다. 민준 삼촌 박지훈의 회사 이노파트너스의 모든 내부 정보 계약 현황 재무 상태, 그리고 그와 SJ그룹의 합병 관련 프로젝트의 모든 세부 계획을 제게 주세요.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요. 최민준의 입가에 흥미로운 미소가 걸렸다. 30분 주거라. 그의 컴퓨터 암호부터 저녁 메뉴까지 전부 알아내주마. 서재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잠시 후 박지훈의 비즈니스 제국에 대한 모든 정보가 복잡한 다이어그램으로 화면에 떠오르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 화면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해볼까요? 여왕의 귀환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첫 번째 사냥감이 될 박지훈은 자신이 어떤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는지 까맣게 모른 채 달콤한 성공의 꿈에 취해 있었다. 안서연과의 관계를 헌신짝처럼 버린 지 일주일 후 박지훈은 인생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는 서울에서 가장 호화로운 스카이라운지 바의 VIP룸을 통째로 빌려 자신의 새로운 미래를 자축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약혼 여인 SJ그룹의 외동딸 오수진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그녀의 아버지이자 곧 그의 장인이 될 오 회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로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박 상무 정말 대단하네. 이번 블루오션 시티 프로젝트 기획안을 보니 우리 SJ가 왜 박 상무를 선택했는지 알겠더군. 자네 같은 인재가 내 사위가 된다니 정말 든든해. 오 회장의 칭찬에 박지훈은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폈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이 모든 것이 회장님께서 저를 믿고 지원해 주신 덕분입니다. SJ그룹의 든든한 날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뻔한 아첨이었지만 듣기에는 더없이 달콤했다. 오수진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의 팔에 매달렸다. 지훈 씨, 정말 멋있어요. 아빠가 저렇게 칭찬하는 거 처음 봐요. 박지훈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속으로 비웃었다. 그는 이 여자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가진 배경과 그녀가 가져다 줄 부와 명예를 사랑했다. 안서연이라는 여자는 그의 과거에 남겨진 초라한 훈장이었다면
오수진은 그의 빛나는 미래를 보증하는 트로피였다. 그는 웨이터를 향해 손가락을 튕겼다. 여기 가장 비싼 샴페인으로 한 병 가져와. 그의 목소리에는 거만함이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이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에 취해 있었다. 며칠 전 그가 귀찮게 여기던 전처가 떠난 후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았다. 사업은 번창했고 사회적 지위는 급상승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현명했는지를 되새기며 만족감에 젖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중요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메시지일 것이라 생각하며 화면을 확인한 그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유망 기술 기업 이노바테크의 아시아 담당 이색에서 온 이메일이었다. 이노바테크는 박지훈이 몇 달간 공들여온 중요한 파트너였다. 그들의 독점 기술을 도입하는 계약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고 내일 최종 서명만 앞두고 있었다. 박지훈 대표님께 내부 전략 방향의 급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해 귀사와의 기술 제휴 계약을 재검토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 계약은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메시지는 짧고 냉정했다. 박지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격이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룸 밖으로 나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이메일 내용과 다르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박 대표님. 저희 본사 이사회에서 내린 결정이라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인 이유는 저희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귀사의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박지훈은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다. 장기적인 안정성에 대한 의문,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의 회사는 지금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었다. 아마 변덕스러운 미국 놈들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경쟁사에게 붙었을 것이다. 그는 분노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이 정도의 차질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 계약 하나가 없다고 해서 그의 제국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룸에 돌아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죄송합니다. 급한 업무 전화가 와서요. 하지만 그날 밤 축하 파티의 흥은 미묘하게 깨져 있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진 듯한 찝찝함이 남았다. 다음 날 아침 그의 사무실. 박지훈은 밤새 이노바테크 건으로 쌓인 스트레스를 부하 직원들에게 쏟아내고 있었다. 당신들은 도대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된 계약 하나 제대로 마무리 못해 이런 무능한 것들 같으니.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의 분노를 감당하고 있을 때 재무 담당 이사가 창백한 얼굴로 노크도 없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또 무슨 일이야? 박지훈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KFEN 은행에서 우리 회사의 신용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고 일부 대출금의 조기 상환을 요구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박지훈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KFIN 은행은 그의 주거래 은행이자 블루오션 시티 프로젝트의 핵심 자금원이었다. 갑자기 대출 한도를 줄이고 조기 상환을 요구한다는 것은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였다. 말도 안 돼. 이유가 뭐야? 우리가 이자를 하루라도 연체한 적이 있나? 공문에 따르면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심화 및 당사에 대한 리스크 재평가라고 합니다. 박지훈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리스크 재평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최우수 고객이라고 치켜쓰던 놈들이야. 당장 은행장과 연결해. 하지만 은행장의 대답은 단호했다. 그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반복하며 은행 내부 규정에 따른 결정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박지훈은 오 회장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지만 금융계의 제왕인 권혁수가 통제하는 KFIN 은행의 결정은 SJ그룹의 회장이라도 쉽게 뒤집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노바테크 계약 파기, 그리고
케빈 은행의 자금 압박. 이틀 사이에 벌어진 두 가지 사건은 명백한 악재였다. 하지만 박지훈의 오만한 머리는 두 사건을 연결시키지 못했다. 그는 그저 운이 나빴다고 시기가 좋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의 성공 가도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만들어낸 작은 해프닝 정도로 치부했다. 그는 결코 자신의 보잘것없던 전처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한편 서울의 또 다른 곳, 최민준 회장의 N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비밀 전략실.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에는 박지훈의 회사 이노파트너스의 실시간 자금 흐름과 주가 변동 그래프가 떠 있었다. 안서연은 다섯 삼촌들과 함께 그 화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우아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3년간의 주부 생활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냉철한 분석가의 그것이었다. 한태용 회장이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겨우 이 정도로 만족할 거냐? 내가 보기엔 너무 시시하구나. 당장 놈의 건설 현장에 가서 레미콘 공급부터 끊어버릴까? 서연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태용 삼촌.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가 약간의 문제에 부딪혔다고만 생각하게 둬야 해요. 아직은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어야죠. 그녀는 스크린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이노바테크의 로고였다. 민준 삼촌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삼촌이 밤사이에 이노바테크의 숨겨진 지분을 인수해서 이사회를 장악할 줄은 몰랐네요. 최민준이 으쓱하며 웃었다. 그깟 작은 회사 하나쯤이야. 네가 원한다면 실리콘밸리 전체를 사줄 수도 있단다. 중요한 건 그 계약 파기가 박지훈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는 거지. 그는 지금 자신의 팀을 탓하고 있을 거예요. 서연이 말했다. 내부의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KF인 은행의 자금 압박은 그의 오만함에 첫 번째 상처를 냈을 겁니다. 그는 이제 다른 자금원을 찾아 미친 듯이 뛰어다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더 위험한 거래에 손을 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다. 모든 것은 그녀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박지훈이라는 인간의 성격과 약점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권혁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조카를 바라보았다. 다음 계획은 뭐냐? 다음은 그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흔들 차례예요. 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사람은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배신에 더 쉽게 무너지는 법이니까요. 그 시간 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홀로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다. 그는 여러 은행에 전화를 돌렸지만 KF인 은행의 신용평가가 발목을 잡아 새로운 대출을 받기가 쉽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초조함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 그는 박지훈이니까. 그는 이 모든 것이 성공으로 가기 위한 작은 성장통일 뿐이라고 애써 자신을 위로했다.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폭풍이 그의 발밑에서부터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폭풍의 눈에는 그가 가장 경멸했던 여자가 서서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박지훈이 보이지 않는 압박에 시달리며 해결책을 찾아 헤매는 동안 안서연은 세상의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지훈의 그늘에 가려진 평범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아리아, 안이라는 이름의 혜성처럼 나타난 투자 컨설팅계의 신성이었다. 그녀가 설립한 피닉스 캐피털은 여의도 금융가의 중심에 자리 잡았지만 요란한 간판도 대대적인 홍보도 없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입소문을 통해 조용하고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피닉스 캐피털의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연이어 대규모 계약을 따내고 위기에 처했던 기업들이 기적적으로 회생하는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아리아 안이라는 대표의 신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다. 그녀는 언론 인터뷰를 일절 거절했고
대외 활동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는 베일에 쌓여 있었고 그 신비감은 오히려 그녀의 명성을 더욱 키웠다. 오늘 아리안 즉 안서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새로운 고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날카로운 라인의 흰색 수트를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어 지저귀고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했다. 그녀의 맞은편에는 중견 건설업체 반석건설의 김 사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박지훈의 이노파트너스와 블루오션 시티의 핵심 구역 개발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표님, 저희 같은 회사가 박지훈 대표의 이노파트너스를 이기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자금력이나 인지도 면에서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요. 김 사장이 패배감을 인정하듯 말했다.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태블릿 PC를 그의 앞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분석 자료가 가득했다. 사장님, 전쟁은 무기의 수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략의 차이로 승패가 갈리죠. 박지훈 대표는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손에 쥐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밑은 생각보다 훨씬 무릅니다. 그녀는 화면의 한 부분을 확대했다. 그것은 블루오션 시티 프로젝트의 자재 공급망 분석 자료였다. 현재 이노파트너스는 주 자재 공급원으로 대호철강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호철강은 최근 노사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공장 설비 노후화 문제도 심각하죠. 만약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공사 일정 전체가 마비될 겁니다. 김 사장의 눈이 번뜩였다. 이것은 외부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내부 정보였다. 저희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사장님께서는 저희가 추천하는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시고 입찰에서는 박 대표보다 약간 낮은 가격을 제시하십시오. 아마 그는 코웃음 칠 겁니다. 하지만 입찰 결정이 내려지기 직전 대호철강에 문제가 터질 겁니다. 그때 사장님께서는 안정적인 자재 공급 능력을 증명하며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다는 듯한 절대적인 자신감이 넘쳤다. 김 사장은 마치 신의 계시를 받은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의 계획은 빈틈없이 진행되었다. 그녀가 반석건설과 손을 잡는 동안 그녀의 삼촌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보이지 않는 그물을 짜고 있었다. 먼저 움직인 것은 미디어의 제왕 최민준이었다. 그는 박지훈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여론이라는 물의 온도를 서서히 올리는 방식을 택했다. 유명 경제 포럼에 블루오션 시티 프로젝트의 숨겨진 위험성이라는 제목의 분석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익명의 애널리스트였지만 날카로운 데이터 분석과 논리적인 추론은 수많은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곧이어 신뢰도 높은 경제 주간지에 이노파트너스 핵심 인력 유출 심각이라는 짧은 기사가 실렸다. 이 모든 것은 박지훈의 회사에 대한 시장의 신뢰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다음은 건설업계의 호랑이 한태웅의 차례였다. 그는 대호철강의 노조위원장을 비밀리에 만났다. 그는 노조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을 약속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파업을 일으켜달라고 설득했다. 동시에 블루오션 시티 현장의 주요 하청업체 대표들을 불러 모았다. 그의 서슬 펄원 압박의 현장에서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태업이 시작되었고 자재 운송은 의도적으로 지연되었다. 박지훈은 미쳐버릴 지경이었다.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자재 공급은 늦어지고 인부들은 불평을 늘어놓았다. 인터넷에는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운이 없는 상황과 무능한 직원들 탓으로 돌렸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현장 관리 안 해. 돈 받고 일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인터넷 찌라시들은 뭐야? 당장 법무팀 시켜서 다 고소해. 그의 사무실은 연일 고성과 서류 던지는 소리로 가득 찼다. 그의 예민하고 폭력적인 모습에 직원들은 질려갔고 약혼녀인
오수진과의 다툼도 잦아졌다. 지훈 씨,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해요? 우리 아빠도 프로젝트가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걱정하신단 말이에요.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사업이 애들 장난인 줄 알아.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그의 불안감은 핵심 구역 개발권 입찰일이 다가오면서 극에 달했다. 그는 이 입찰을 따내서 자신을 향한 모든 의심을 잠재우고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야 했다. 경쟁자인 반석건설은 그의 안중에도 없었다. 입찰 프레젠테이션 당일, 박지훈은 완벽한 발표로 심사위원들을 사로잡았다. 그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모두가 이노파트너스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다. 반면 반석건설의 김 사장은 서연의 조언대로 약간 낮은 입찰가와 안정성을 강조하는 무난한 발표를 했다. 모든 것이 박지훈의 예상대로 흘러가는 듯 했다. 바로 그때 심사위원장의 휴대폰으로 긴급 뉴스가 속보로 들어왔다. 속보, 대호철강 전면 파업 돌입, 자재 공급 전면 중단. 회의장이 순간 술렁였다. 모든 심사위원들의 시선이 박지훈에게로 쏠렸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박 대표, 대호철강은 블루오션 시티의 주 자재 공급원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사 일정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박지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다. 그건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금방 해결될 겁니다. 바로 그때 김 사장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저희 반석건설은 이미 스위스의 아델슈타인과 철강 독점 공급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프로젝트 진행에 아무런 차질이 없음을 약속드립니다. 승패는 그 순간 결정되었다. 박지훈은 자신이 내려다보던 경쟁자에게 자존심과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를 빼앗겼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회의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어떻게라는 질문으로 가득 찼다. 반석건설 같은 회사가 어떻게 스위스 아델슈타인과 계약을 맺었지? 대호철강의 파업은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박지훈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인터넷에서 자신을 이긴 반석건설의 기사를 검색했다. 기사 한 구석에 작은 문장이 눈에 띄었다. 반석건설의 이번 성공적인 입찰 뒤에는 최근 금융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컨설팅 회사 피닉스 캐피털의 전략적 조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닉스 캐피털, 아리아 안. 그는 이름을 되뇌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었지만 술에 취한 머리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유능한 신생 컨설턴트가 자신의 발목을 잡았다고 분개할 뿐이었다. 그때 그의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다. 절망적인 목소리였다. 대표님, 방금 최영민 전무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라고만 하시고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최영민 전무. 그가 창업 시절부터 가장 믿고 의지했던 오른팔이었다. 박지훈은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쥐들이 가장 먼저 달아나는 법이다.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공포를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자신을 향해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자신을 노려보는 차가운 눈동자를 느꼈지만 그 주인이 누구인지는 전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박지훈이 세심하게 쌓아 올린 세계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핵심 프로젝트를 잃고 오른팔이었던 최 전무마저 떠나자 이노파트너스는 폭풍 후에 휩싸인 조각배처럼 흔들렸다. 사무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직원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며 수군거렸고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려댔다. 박지훈은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 쳤다. 그는 일부러 더 큰 소리를 쳤고 더 거만하게 행동했다. 하지만 그의 눈 밑에 드리워진 검은 그림자와 초조하게 책상을 두드리는 손가락은 그의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기업 스파이를 의심했다. 비밀리에 보안업체를 고용해 사무실 전체에 도청장치를 수색하게 했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적은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그가 가장 믿었던 곳에서 날아왔다. 바로 SJ그룹이었다. 오 회장은 더 이상 그를 박상무나 사위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박지훈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고 그의 목소리는 겨울바람처럼 차가웠다. 박 대표,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설명해보게. 오 회장은 책상 위에 놓인 부정적인 기사 스크랩들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프로젝트는 경쟁사에 뺏기고 핵심 인력은 떠나가고 주가는 연일 폭락하고 있어. 자네 지금 회사를 제대로 경영하고 있는 게 맞나? 박지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다.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회장님. 업계의 견제가 너무 심해서. 하지만 제가 곧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정상, 오 회장이 코웃음을 쳤다. 자네가 말하는 정상이란 게 뭔가 우리 수진이의 미래까지 자네의 실패에 저당 잡힐 수는 없네. 당분간 수진이와의 약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게. 자네가 자네의 능력을 다시 증명해 보일 때까지 우리 SJ그룹과 이노파트너스의 합병 논의도 전면 보류하겠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SJ그룹이라는 든든한 동아줄이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박지훈은 굴욕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약혼 여인 오수진의 태도도 싸늘하게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전화에 애교 섞인 목소리로 답하지 않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만남을 피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때 그를 향했던 동경 대신 경멸과 실망감만이 가득했다. 사업 파트너들은 귀신같이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어제까지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던 이들은 그의 전화를 받지 않거나 곤란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는 완벽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졌다. 그의 정신은 점점 피폐해져 갔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사소한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소리쳤다. 누구냐? 대체 누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는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를 확신했지만 그 실체는 안개 속처럼 막막하기만 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그에게 마지막 기회처럼 보이는 초청장 하나가 도착했다.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연례 한국 비즈니스 리더스 포럼이었다. 박지훈은 이곳에서 아직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새로운 투자자를 찾아야만 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걸고 며칠 동안 밤을 새워 포럼에서 만날 사람들의 명단을 분석하고 자신의 연설문을 준비했다. 포럼 당일 박지훈은 값비싼 정장으로 초췌한 모습을 감추고 억지로 자신감 있는 표정을 지으며 행사장에 들어섰다. 거대한 홀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유명 인사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를 아는 척하며 다가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사람들은 그를 흐기 쳐다보고는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슬금슬금 자리를 옮겼다. 그는 씁쓸함을 삼키며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포럼의 기조연설이 시작되었다. 사회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연사를 소개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 투자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피닉스 캐피털의 신비로운 수장 아리아 안 대표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닉스 캐피털 아리아 안. 박지훈은 그 이름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다.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경쟁의 배후에 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그는 어떤 대단한 여자인지 얼굴이나 보자는 심산으로 무대를 쳐다보았다. 단상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고 한 여성이 우아한 걸음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군더더기 없는 검은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목에는 심플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반짝였다. 그녀의 존재감은 홀 안의 모든 사람들을 압도했다.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청중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박지훈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아름답고 카리스마 있는 여성 사업가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무대 양옆의 거대한 스크린에 그녀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는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시간이 멈췄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그의 세상은 오직 스크린 속에 그 얼굴에만 고정되었다. 웃고 있는 입술 차분하고 지적인 눈빛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머리카락.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그 얼굴의 윤곽은 그가 3년간 매일같이 봐왔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안서연. 그가 보잘것없다고,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비웃으며 내팽개쳤던 그의 전처. 박지훈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미친 듯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피닉스 캐피털의 피닉스 불사조. 잿더미 속에서 부활한다는 의미. 갑작스럽게 취소된 이노바테크 계약. KFIN 은행의 자금 압박. 대호철강의 기이한 파업. 오른팔의 배신. SJ그룹의 변심. 이 모든 불운과 우연의 배후에 바로 저 여자가 있었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기어올라 목을 졸랐다. 서연 아니 아리아는 유창한 영어로 미래 산업의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에 대해 연설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논리정연했으며 그녀의 통찰력은 정적의 거물들마저 감탄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지훈 앞에서 주눅들어 있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을 호령하는 여왕이었다. 연설 내내 그녀는 단 한 번도 박지훈이 앉아있는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에 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한 완벽한 무시였다. 그것이 그 어떤 욕설이나 비난보다도 박지훈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오 회장을 비롯한 수많은 기업 총수들이 그녀에게 다가가 명함을 건네고 찬사를 보내기 위해 줄을 섰다. 박지훈을 피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세계의 중심이 자신이 버린 여자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유령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행사장 밖으로 걸어나갔다. 아무도 그의 퇴장에 신경 쓰지 않았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뺨을 때렸지만 불타는 듯한 굴욕감과 심장을. 옥죄는 공포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야 그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적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녀가 떠나던 날 밤에 했던 말의 의미를. 당신은 오늘 당신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것은 허세나 저주가 아니었다. 그것은 예언이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그 예언이 실현되는 지옥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자만심에 찬 남자의 공황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되어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한 달 후 서울의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는 매년 열리는 VVIP 자선갈라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부와 권력이 한자리에 모이는 밤이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아래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은 사람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이 화려한 무도회 한가운데 박지훈은 유령처럼 서 있었다. 그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었다. 과거의 인맥을 총동원해 간신히 초대장 한 장을 구걸하다시피 얻어냈다. 그의 회사는 사실상 파산 직전이었고 그의 이름 앞에는 한때 잘나갔던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녔다. 그의 턱시도는 여전히 비싼 것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몸에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했고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피로가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왔다. 과거에 그에게 아첨하던 사람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지만 그들은 그를 못 본 척하거나 어색한 미소로 자리를 피했다. 한때 그의 장인이 될 뻔했던 오 회장은 그와 눈이 마주치자 경멸의 시선으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는 이 세계에서 완벽하게 버림받았다. 그는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그가 기댈 곳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는 안서연을 만나야 했다. 그녀의 예정을 들먹여서라도 무릎을 꿇고 빌어서라도 이 지옥 같은 복수를 멈춰달라고 애원해야 했다. 바로 그때 행사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마치 왕족의 행차처럼 5명의 남자가 한 여성을 호위하며 들어오고 있었다. 금융계의 제왕, 권혁수 미디어의 거물 최민준, 건설업계의 호랑이 한태웅, 법조계의 전설 윤성환, 그리고 문화계의 아이콘 김진우.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5명의 신화적인 존재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보석처럼 안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깊고 푸른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드레스는 그녀의 우아한 몸매를 완벽하게 드러냈고 목에는 별빛처럼 반짝이는 사파이어 목걸이가 걸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여유와 자신감, 그리고 모든 것을 지배하는 자의 카리스마만이 넘실거렸다. 박지훈은 그 광경을 보고 숨을 삼켰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를 무너뜨린 거대한 힘의 실체가 눈앞에 있었다. 그가 상대한 것은 단순히 똑똑해진 전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그 자체와도 같은 거대한 권력이었다. 행사장의 모든 거물들이 그녀와 그녀의 삼촌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몰려들었다. 그녀는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우아한 미소로 화답했다. 박지훈은 그 모습을 보며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희극에 어리석은 광대였을 뿐이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성을 잃은 그는 인파를 해치고 그녀에게로 돌진했다. 주변의 경호원들이 그를 막으려 했지만 권혁수가 조용한 손짓으로 그들을 제지했다. 5 삼촌은 조카의 뒤로 물러서며 그녀가 이 마지막 막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 주었다. 안서연, 박지훈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아니, 알이 안 너였어. 전부 네가 꾸민 짓이었지, 그렇지. 음악이 멎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2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마주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운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 안에는 분노도 증오도 심지어 경멸도 없었다. 오직 무관심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오랜만이네요, 박지훈 씨. 그녀의 평온한 목소리에 박지훈은 더욱 이성을 잃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행복했던 기억도 있었잖아. 제발 그만둬.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제발 이 복수 좀 멈춰줘. 그는 애원하다가 다시 분노에 차 소리쳤다. 넌 악마야.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서연은 그의 광기 어린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홀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명하게 들렸다.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죠, 박지훈 씨? 어시엔거위어 아리에 이기제. 그녀의 질문에 박지훈은 할 말을 잃었다.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당신의 몰락을 한번 되짚어볼까요? 그녀는 얼음 조각 같은 목소리로 하나씩 짚어나갔다. 이노바테큐, 계약이 파기된 건 제가 손을 써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그동안 파트너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배신해왔는지 그 진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을 뿐이죠. 저는 단지 그들이 진실을 조금 더 빨리 알 수 있도록 도와줬을 뿐입니다. KFN 은행이 당신의 자금줄을 막은 건 제가 압력을 넣어서가 아니에요. 당신의 사업 모델이 얼마나 무모한 비주로 쌓아 올린 사상 누각인지 그들이 당신의 재무제표를 조금 더 꼼꼼히 들여다보게 되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저 그들에게 돋보기를 건네줬을 뿐이죠. 당신의 파트너들이 당신을 버린 건 제가 그들을 회유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은 침몰하는 배에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선장을 본 것뿐입니다. 저는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안개를 걷어주었을 뿐이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슬픔과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 회장님. 그분이 당신을 버린 건 당신이 저를 버렸던 것과 똑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그는 당신에게서 내가 너무 늦게 알아차렸던 당신의 본 모습을 본 겁니다. 사람은 오직 자신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남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박지훈은 그녀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다. 그녀의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모든 것은 그의 선택이었고 그의 행동이었다. 서연이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 어떤 비수보다도 날카롭게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러니 박지훈 씨, 당신의 몰락을 제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굴을 보세요. 당신을 파멸시킨 장본인은 바로 거기 서 있으니까. 제 삼촌들의 힘이요. 그건 무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단지 당신이 얼마나 추악한 괴물이었는지를 밝혀주는 빛이었을 뿐입니다. 그 진실은 그 어떤 재산상의 손실보다도 파괴적이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자기 기만의 껍질을 산산조각 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의 탐욕과 기만 위에 서 있었던 것이다. 대열 속 박지훈은 무릎을 꿇었다. 누가 밀어서가 아니었다. 그 자신의 행동의 무게에 짓눌려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는 텅 빈 눈으로 바닥을 응시했다.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세상 앞에서 그는 완전히 벌거벗겨주고 말았다. 서연은 더 이상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몸을 돌렸다. 다섯 삼촌이 다시 그녀의 곁으로 와 견고한 벽처럼 그녀를 감쌌다. 그들은 무너진 남자를 뒤로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연회장을 걸어나갔다. 홀 안에는 다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번져나갔다. 그들의 시선에는 이제 동정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운명의 대면은 끝났다. 정의는 무자비한 힘이 아니라 한 남자의 인격이 초래한 피할 수 없는 결과로서 실현되었다. 그렇게 박지훈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자선갈래서의 그날 밤 이후 박지훈이라는 이름은 재계에서 완전히 지워졌다. 그의 몰락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그를 파멸시킨 것은 안서연의 복수심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성공을 위해 달려오면서 무시하고 짓밟았던 과거의 모든 업보였다. 윤성환 변호사가 조용히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박지훈이 이노파트너스를 설립하고 키우는 과정에서 저지른 수많은 불법 행위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탈세 횡령 불공정 계약 내부자 거래. 그는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왔다고 생각했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가 앞에서 그의 얕은 수는 어린애 장난에 불과했다. 며칠 후 경제신문 한 귀퉁이에 작은 기사가 실렸다. 유망 벤처 사업가 박지훈 분식회계 및 횡령 혐의로 구속, 과도한 야망이 부른 몰락. 사진 속의 그는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인 채 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한때 하늘을 찌를 듯했던 그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의 이야기는 잠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다. 곧 새로운 스캔들과 이슈에 묻혀 잊혀갔다. 그것이 그가 맞이한 비참한 결말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 권혁수의 펜트하우스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서울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거실에 안서연과 다섯 삼촌들이 모여 앉았다. 더 이상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나 긴장감이 없었다. 오직 조카를 향한 대견함과 안도감만이 가득했다. 이제 다 끝났구나. 한태웅 회장이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속이 다 후련하다. 그 버러지 같은 놈이 죗값을 치르게 됐으니. 김진우 회장이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 우리 서연이. 이제 다 잊고 삼촌들이랑 세계 일주나 떠날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보여줄게. 권혁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다. 진우 말이 맞다. 피닉스 캐피털은 이제 정리하거라. 내 능력은 충분히 증명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야지. 원한다면 우리 케빈그룹 이사 자리라도 하나 맡아서 경영 수업을 받는 건 어떻겠니? 삼촌들의 제안은 모두 그녀를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이제 서연이 다시는 상처받지 않도록 그들의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바랐다. 다시는 그녀가 세상의 험한 비바람을 맞지 않기를 원했다. 서연은 자신을 바라보는 다섯 쌍의 따뜻한 눈빛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가족을 가졌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요, 삼촌들. 삼촌들이 없었다면 전 아마 평생을 후회와 고통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삼촌들은 제게 복수할 힘뿐만 아니라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셨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중앙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삼촌들의 울타리 안으로요. 삼촌들의 얼굴에 놀란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지난 몇 달은 제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찾게 해준 시간이기도 했어요. 저는 제가 단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조카가 아니라 안서연이라는 이름의 한 사람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됐어요. 피닉스 캐피털은 제게 복수의 도구만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능력과 노력으로 이뤄낸 제 첫 번째 결과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저는 피닉스 캐피털을 계속 이끌어갈 거예요. 제 힘으로요. 이제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요. 세상에는 박지훈 같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빼앗기고 좌절하는 실력 있는 작은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그들이 날개를 펼 수 있도록 돕는 진짜 피닉스가 되고 싶어요. 그녀는 5 삼촌들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저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어린 조카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삼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세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파트셔가 되고 싶어요. 제 스스로의 힘으로요. 그녀의 선언에 거실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5명의 거물들은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여인이 그들이 지켜주려 했던 연약한 소녀가 아니라 이미 그들과 동등한 혹은 그들을 뛰어넘을 잠재력을 가진 진정한 리더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권혁수였다. 그의 엄격한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내가 자랑스럽다, 서연아. 정말로 자랑스럽다. 네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분명 나보다 더 기뻐하셨을 게다. 그의 말을 시작으로 다른 삼촌들도 모두 미소와 함께 그녀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걱정이 아닌 무한한 신뢰와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조언자가 되어주되 더 이상 그녀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녀가 스스로의 날갯짓으로 얼마나 높이 날아오르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그리고 6개월 후 피닉스 캐피털은 여의도에서 가장 주목받는 투자사로 성장했다. 사무실은 유능하고 열정적인 젊은 직원들로 가득 차 활기가 넘쳤다. 대표실에서 안서연은 팀원들과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려운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중간중간 농담을 던지며 회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회의를 마친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았다. 박지훈이라는 남자는 이제 그녀의 기억 속에서 희미한 과거의 한 페이지가 되었을 뿐이다. 그녀는 고통을 통해 강해졌고 복수를 통해 자신을 찾았으며 용서를 통해 자유로워졌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나를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재력에 기생하는 삶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길을 선택했다. 차가운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처럼 안서연은 이제 막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비상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 하늘은 오롯이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